그때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인공지능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냥 종이만 갖고 수업했어요. 전략을 짜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GPT다 클로드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떤 전략을 갖고서 무엇을 할지를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흥미가 확 올라가고 도구를 갖고서 앞에 계획 짰던 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일 자리가 아니라 일 거리를 놓고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뭘 하고 싶은 존재니? 너는 뭘 좋아하니? 또는 너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국어 중에 영어 중에 수학 중에 뭘 잘하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도 좋아요. 잘한다고 할 때 들어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컨텐츠를 다룰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테크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네, 오랜만에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하면 또 원래 사실 메타버스 전문가, 또 메타버스 하면 김상균 교수님이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인지과학자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학부 때 로보틱스 공부했고 석사 산업공학 공부했지만 박사 때 공부했던 인지과학을 저희 어떤 가장 중심에 두고서 연구하는 건데 메타버스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됐던 배경이 인지과학이 인간의 경험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가공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걸 연구하다 메타버스를 봤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인간의 마음이나 어떤 정신 세계가 AI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는 또 AI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또 같이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AIX 인간지능의 시대 이렇게 내셨는데 뭐 저는 사실 미리 다 읽어보고 왔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지금 요즘 관심 많으신 투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저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들하고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대부분 AI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도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근데 문제는 도구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현업에서 AI를 잘 쓸 수 있냐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비어있나 봤더니 이 도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인지과학적이거나 경영학적인 어떤 가이드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준비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시대를 맞이해서 뭘 좀 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냥 활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지. 그건데 그거를 단순히 뭐 도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뭐 동료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좀 GPT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재밌거든요. 또 어느 순간 또 끊기면은 또 없어도 일하는데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흥미가 금세 사라지는데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은 활용법을 좀 잘 익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학생을 가르치는데 일단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인공지능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어요. 인공지능 수업이니까 학기 내내 뭔가 계속 코딩한다라든가 뭔가 프롬프트 넣어보면 해볼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이상이 그냥 종이만 갖고 수업했어요. 디바이스 다 치워버리고. 노트북 없이? 네. 학생들이 처음에 신기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전략을 짜는 작업이었어요. 인공지능을 내가 뭐에다 쓸 것이냐. 그러니까 GPT다 클로드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본인이 어떤 전략을 갖고서 무엇을 할지를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개인한테 던진 질문 중에는 이겁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읽고 해석해보는 게 시간 제일 많이 써요. 새로운 분야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인공지능을 갖고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만약에 하루에 논문을 3편 본다고 가정을 해요. 프리뷰식으로 쫙 보는 거지만 이거를 똑같이 3편을 볼 거야. 근데 3편을 빠르게 봐도 한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한 30분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걸 AI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회수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계획해 보는 거 종이로. 두 번째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죠. 그럼 그러니까 나의 가장 전문한 역량은 뭘까? 회사에서 나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 게 8시간 앉아있다고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만 갖고 있는 지식이나 고유한 역량.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고유한 역량 중에 하나가 복잡한 걸 구조해서 이렇게 스트럭처 설정하거나 글을 쓰는 역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신문 칼럼도 쓰고. 그러면 신문 칼럼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칼럼을 3시간에 한 편 쓰는 걸 2시간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더 잘 쓸 수 있을까인가요? 네. 오히려 3시간 동안 칼럼을 쓰고서 제가 인공지능 쓸 때 쓰는 방법은 악플을 붙여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악플 10개 달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답변해줘요. 악플 나쁜 거지만 네가 물어본 거니까 보여줄게 하면서 10개 정도 딱 띄워줘요. 여기 중에 몇 개는 건질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게 빈약하다라든지 데이터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걸 바탕 또 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문장은. 그럼 심각한 거니까 그걸 갖고 글을 고쳐요. 그럼 사실 시간은 더 들어요. 3시간이면 끝날 작업을 한 번 더 고치니까 3시간 30분 걸려요. 근데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일을 증폭시키는 거죠, 역량을.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살면서 혹시 역량이 부족해서 뭔가 마음은 있는데 못 해봤던 게 뭐가 있을까?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림 그려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림 소질은 별로 없고 근데 특히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음악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게러지 밴드나 로직 프로 같은 것도 샀었어요. 막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 사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죠. 감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또 제가 이런저런 뭐 꾸준한 것도 있고 막 도발적인 작업을 하는 건 좋아하니까 그런 뭐 수노나 유디오 같은 걸 둬가지고 노래 만드는 걸 해봤더니 재밌어요. 제 입장에서 시도죠. 작곡가가 아닌데 노래를 만드는. 시도해보는 것도 해보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것도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건데 근무 시간 8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16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뭘 해보겠습니까? 일을 더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8시간이 더 있으면 내가 보고서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요약본 같은 거 만드는 걸 많이 해보면 좋겠다. 맨날 그런 거 앞에 없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 만드는 것도 괜찮고 또 보고서 쓰게 되면 이걸 초등학생 말투로도 바꿔보기도 하고 약간 욕설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원래 시간 굉장히 많이 들였어야 되는 작업인데 실제 8시간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1시간만 더 들어가도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근무하는 얘기냐? 이것도 아니에요. 1시간 더 들어 하는데 이 시간은 어디서 끌어오는 거냐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줄였던 시간. 제가 하루 2시간 해서 30분 줄였다고 여기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수철수철 짜보라고 해요. 저도 실제 이거 실천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학기 강의를 저희가 순식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좀 제대로 활용해보기 위해서 첫째로는 어디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줄이고 싶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잘하고 싶은 거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좀 못 해본 거 역량 때문에 못하는 거. 네 번째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더 많으면 해보고 싶은 거. 시간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못하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주변에. 이게 세팅이 충분히 되고 나면 부가 작업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심리학적이나 경영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성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막 들이대요. 그 학생들이 도구 금세 배우고 나서 그 도구를 갖고서 앞에 계획 짰던 걸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흥미가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실 도구는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보면 너무 설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스스로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노트북을 치우고 종이를 들고 한번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가지고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인간지능의 시대이고 지능혁명의 시대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시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IT 시대에는 컴퓨터, 워드 능력 이런 거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계속 바뀌는데 이런 지능혁명 시대에는 좀 가장 중요한 능력치랄까요? 그런 가치관 혹은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탐험하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도 기업들이 AI 갖고 뭐 하나 봤더니 50% 이상이 이렇게 원가 절감하는 거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으세요. 사람 줄이고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서 던져주고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원가 절감해가지고만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느꼈던 거잖아요. 그 이상의 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해봤던 걸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안 해봤던 걸 해보는 힘을 그래서 탐험력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안 가봤던 길을 가보는 거. 그래서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주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이 기계가 인간 닮은 기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기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오히려 기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기계하고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서 아까 그럼 내가 머리가 더 좋아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머리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잘 쓸 수 있어. 더 좋은 척. 하지만 나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나는 인간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존재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회사에서 소위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 딱딱 떨어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초년병 혹은 중간 정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들어보면 배우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 막 딱딱딱 잘 떨어지게 쓰는 게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런 팩트들을 또 조합을 해서 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게 또 중요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자님 좋은 지적하신 게 제가 그 실험을 하나 언급한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긴 한데 이렇게 눈동자만 보고서 얼굴 부분만 이게 위에 사진만 보고 사람 감정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에서 고득점자 그룹하고 저득점자 그룹하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집단 과업을 시킨 실험이 있어요. 다른 업무 역량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조별 과제를 시킨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당연히 감정 교감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근데 신기한 게 온라인에서조차도 일을 잘해요. 얼굴 보고 일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능력치가 높은 거군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되게 쉬운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들은 상대방이 텍스트를 보내와도 글에 대해서 미묘하게 감정면을 해석하는 거예요. 작은 이모티콘 하나도 신경 써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더 나하고의 끈을 더 놓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뭐 또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뭐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냐, 뭐 피곤하게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서로 좀 눈치를 잘 보는 게 더 인간답기도 하고 또 기계를 뭐 이긴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 눈치가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눈치는 좀 약간 뭔가 비굴하거나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눈치는 사실 재밌는 게 외국 영어 사전에도 눈치라는 게 그냥 눈치로 써 있어요. NONCHI 이런 식으로. 진짜요? 이게 뭐 센스나 필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눈치라는 단어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영어 사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중심으로 일부 동양권에 쓰는 약간 개념이라는데 특히 한국의 이 눈치라는 단어를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뭔가 공감 능력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서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사회학적인 복합적인 경험을 다 판단해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눈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게 재밌는 게 다양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눈치를 안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이제 또 인공지능의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는 탐험과 또 어떻게 보면 또 눈치. 눈치. 제가 한번 슬쩍 밀어 넣어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이 결국엔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뭐 그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뭐 학생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또 직장에 계신 분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리소스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AI와 접목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STAR, 그러니까 스타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를 좀 제안을 주셨던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 네 가지를 단어로 묶어놓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쉽게. 처음에 얘기했던 자원이나 시간을 절감시키는 게 리커버라는 단어 써가지고 약적으로 R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게 앰플리파이에서 A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어려웠던 것들 내가 시도하니까 try, T가 되겠고, 마지막은 시간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쉬운 건 바로 시작해. 스타트. 그래서 STAR인데 이게 이제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생각하는데 좀 편하긴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R부터 다시 한번 보면 R은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조직 내에선 우리 부서가 5명이 아니라 홍길동처럼 만약에 분실을 써가지고 10명이면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똑같은 능력인데 10명이 되면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가정. A에 대해선 우리는 만약에 전혀 무관한 부서야. 만약에 책을 편집하고 해서 약간 뭐 문헌정보학이나 이런 국문학 전공자들인데 이 팀에 만약에 저것도 인지과학자가 있거나 무슨 드로잉 전공한 실무자가 있으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 내 영역 밖의 거를 막 증폭해서 같이 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바꿔보면 도움이 돼요. 마지막 예를 들어 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이 아까 그렇게 해서 근무 시간이 8시간이나 몇 시간 더 있으면 뭘 해볼 수 있을까? 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면 이 시간을 뭐에다 쓸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가지의 분야만 드린 거지만은 이걸 그 조직의 특성에 맞춰갖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개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인공지능과 기계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물류센터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딱 규격화되어 있는 공장 같은 데는 많이 대체가 될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사라든지 좀 기능 중심의 오히려 전문직들이 대체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주장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빅테크가 결국에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ROI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라는 직군을 놓고 봤을 때 ROI를 봤을 때 리턴이 엄청나게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이게 리턴이. 뭔가 기계가 대체했을 때. 네, 대체했을 때. 뭐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의사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 고소득 직군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일례로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과 같이 페이퍼 쓰고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폐암과 관련된 진단하는 것들을 병원에 있던 기존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의사보다 더 정밀하게 먼저 판단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결과치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AI가 좀 더 판단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뭐 영상 이야기나 판독하는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약에 10명이 의사가 할 작업들을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는 숙련된 사람 2명이 의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의사가 사라지진 않지만 10명을 2명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산업화 시켰을 때 분명히 ROI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ROI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군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좀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어떤 한 직군 내에도 그 사람이 다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최근에 도메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작곡가라든지 미술가분들이 인공지능 활용했을 때 훨씬 그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를 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지금의 직업 구분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그림도 그려보고 작곡도 해보지만 그 성과가 내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AI가 기존의 뭐 직업을 해체하고 대체하고 이런 거는 좀 우려랄까요? 그런 거는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기자님이 제시했던 그 질문에 나오는 그 맥락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저희 실험실에서 이번에 이제 석사 받는 친구랑 같이 연구한 게 메타버스로 해서 농장을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유리온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를 AI로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농업의 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농업이 우수 농가들이 나올 수 있는 퀄리티만큼 나오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서 해도. 근데 재미난 게 그럼 이것들을 이 툴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농사를 퀄리티를 줄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손으로 한 작업들이 꽤 있거든요. 농업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갖고 가서 일을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곡도 당연히 제가 아무리 수노나 유디오 같은 거 쓴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노래랑 하이브에 있는 분이 그런 툴을 쓰는 경우랑 당연히 천지 차이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똑같으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런 툴을 써가지고 선거에 쓰이는 로고송을 만들려고 해. 만약에 5만 원 받고서 한 편. 근데 하이브에 있는 작곡가도 자기 좀 그런 거 툴 써갖고 자기 이름만 붙여 그런 거 5만 원, 10만 원 받고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결과물의 품질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결국 양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새로운 길도 아니고 퀄리티도 떨어지는 이상한 시대로 가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초반에 있어서 들쭉날쭉하겠지만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자정이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를 익히기만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사실 지금 막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막 직업이 다 바뀌고 뭐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관심 많으신 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의 연령층도 조금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뭐, 진로 탐색을 도와줄 때. 지금은 저희가 직업 중심으로 굉장히 흘러가잖아요. 뭐 나중에, 저도 어릴 때 뭐, 장래희망 적어 내려오면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직업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스킬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또 어떤 식으로 AI 시대에는 진로 탐색도 바뀔지 또 궁금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통계청에 보면 직업 1차 분류가 1000개인가 있는데 1000개에 대해서 일자리를 놓고서 우리는 계속 어떤 경로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뭐 사라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변하고 새로 막 등장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놓고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뭘 하고 싶은 존재니? 너는 뭘 좋아하니? 또는 너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도 국어 중에 영어 중에 수학 중에 뭘 잘하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도 좋아요. 여기서 잘한다고 하면 일단 들어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너는 뭐를 할 때 네가 사회에서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질문 3가지로 드린 거예요. 구스토, 그다음에 엑스퍼타이즈, 메릿. 이 3가지에 대해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2개, 3개 겹치는 부분에서 거리가 나와요. 이게 뭔가 너한테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인데? 그럼 이 역할을 디자인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문화가 사회에 많이 퍼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게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고정적인 틀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자녀가 뭐를 잘해 라고 하시면은 뭐를 좋아해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약간 집요하게 또 직업과 연결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은 이거야. 그 건축가야, 건축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뭐 저는 뭐 나무젓가락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면 너는 건축학과 가면 되겠다. 막 건축학과 가면 되겠다. 그다음에 건축가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잘하는 거를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혹은 또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관심을 주고 이제 그러는 게 더 중요하다. 당장은 스타트가 늦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빠랑 얘기해가지고 뭐 교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그치 그거는 뭐 A라는 제약회사 들어서 이거 연구하는 그 자리네. 여기 원서 넣어보자. 그럼 딱 셋업될 확률은 크죠. 하지만 그 다음에 과연 그게 본인한테 정말 일거리로 다가올지는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고 호흡이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좀 빌드업을 찬찬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챗GPT가 유행했던 게 작년 뭐 초부터잖아요. 나온 거는 재작년이지만 그때부터 했던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술성이나 독창성이 중요한 직업들은 안 없어진다. 그래도 엑셀 작업이라든지 뭐 메일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대체가 돼도 뭐 크리에이티브한 건 안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뭐 그림 그리고 막 작곡하고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게 빨리 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분들의 그 위치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저 같은 경우 뭐 책에도 제가 만든 그림 몇 개 올려놨는데 그냥 프롬프트 한두 번 넣어가지고 나온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그림 한 장인데 독자가 보시기엔 한 장인데 5시간 해서 나온 그림도 있어요. 아, 계속 바꿔. 네, 왜냐하면 제가 딱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술에 대한 감성이나 문화가 좀 많이 일반화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럼 미술이나 예술가의 작품을 안 보냐? 아니죠. 내가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저도 그런 것 같은데 현대미술이나 팝아트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부분을 요즘 또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걸 뭐라고 디스크립션하고 어떤 예술가가 그런 거 했던 거지? 더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걸 통해서 예술이 좀 평평하게 펴지는데 그다음은 우리의 관심은 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작업이 더 숭고하거나 의미 있는 시점도 좀 등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예 이성을 안 만나면 연애를 안 하지만 이성하고 그 관찰 예능을 보거나 뭘 하게 되면 더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 이성에 또 한두 번 만나보면 또 만나고 맞아요. 싶고 또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을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토양이 더 넓어지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를 또 가지고 올 수도 그건 우리가 있겠네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게 후지건 이상하건 뭐건 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예술이나 어떤 운동 영역 두 개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저 이 책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막 뒤쪽에 1만 명의 질문 저 이제 교수님의 SNS 계정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막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담아주신 질문들 외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뭐 질문 한 가지나 뭐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 주시면. 굉장히 짧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국무조정실 들어갔다가 어떤 공무원이 던져준 질문인데 되게 짧았어요. AI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근데 이제 질문을 그렇게 선생님 받아서 또 교수들이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질문을 질문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던졌던 답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인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근데 저는 던지고 나서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AI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AI를 왜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거론이 잘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뭐 관련해서 AI 윤리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냥 지금은 약간 기술 경쟁의 차원에서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기분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드린 답은 뭐냐면 저는 인류가 존재하는 목표랑 AI가 존재하는 목표 같다라고 봐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 그럼 거기 자유가 그럼 일 안 하고 이제 노는 그 자유냐?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 이게 자유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싶지만 막상 자라온 구조에 굉장히 좁은 경로로 이미 몰려졌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의 판단이 아니었던 게 많이 있고요. 행동할 때도 보게 되면 막 분산시켜서 피하는 거 있는 것도 많아요. 책임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AI는 나를 더 본질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우리가 리버럴 아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하는데 저는 리버럴 아츠 본질이 그 프리맨,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도 결국 그렇게 쓰여야 한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그런 의도로 만든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도가 되게끔 우리가 모두가 몰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꿈을 꿉니다. 예.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커버리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여유를 벌어주고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프리맨이 될 수 있는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 시도해보고 싶으면 해봐야 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예. 지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특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하면은 뭐 저도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반도체라든지 뭐 배우 산업이라든지 또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교수님이랑 그런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 AI X 인간지능의 시대 이 책에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교수님 소설이라든지 또 재밌는 책들 나오면은 한번 또 제가 언제 소설 한번 갖고 티타임즈 나올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